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지은이는 디펙 초프라. 디펙 초프라 박사는 세계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영성 리더 중 한 명으로 전 세계 43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2천만 부 이상의 저서들이 판매된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다. 타임은 그를 지난 10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뉴스위크는 20세기를 움직인 100인에, 허핑턴 포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의학 부문 1위에 그를 선정했다. 또한 영국 와킨스가 매년 선정하는 살아있는 영적 지도자 분야에서 최근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다. 당신은 기적을 믿나요? 기적은 매일 일어납니다. 당신은 기적을 알아차릴 수 있나요? 만약 당신이 기적을 바라는 대로 일으킬 수 있다면 과연 당신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선택하겠습니까?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나요?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보면서 오관 이외의 감각인 육감을 느껴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조금은 두렵고 조금은 긴장되고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현실 세계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한 사람들, 소위 선각자라 불리는 이들은 두려움이나 걱정을 지각하는 감각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그들에게는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와 그 우연의 일치에 담긴 의미를 인식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장과 연결됩니다. 저는 이 상태를 동시성 운명이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는 놀랍게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동시성이란 모든 것이 하나가 된 것처럼 조화롭게 작용한다는 뜻입니다. 물고기떼가 한 방향으로 헤엄치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방향을 바꾸는 광경을 상상해 보세요. 방향을 지시하는 리더는 없습니다. 물고기들은 내 앞에 있는 물고기가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니 나도 왼쪽으로 가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러한 동시성은 자연의 중심에 존재하는 위대하고 보편적인 지성에 의해 일어나며 이른바 영혼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나타납니다. 존재의 첫 번째 차원은 물리적 또는 물질적 영역, 즉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우주입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는 경계가 확실한 물질과 물체, 즉 3차원적인 모든 것이 포함되며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등 오감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우리의 몸, 바람, 땅, 물, 기체, 동물, 미생물, 분자, 그리고 이 책 종이 등 생물과 무생물도 포함됩니다. 존재의 두 번째 차원에서는 모든 것이 정보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를 양자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차원에 있는 모든 것은 비실체적입니다. 오감에 의해 만져지거나 인식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마음, 당신의 생각, 당신의 자아 혹은 에고, 당신이 일반적으로 당신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모두가 양자 영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은 원자는 원자보다 작은 아원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원자는 전혀 단단하지 않습니다. 아원자는 말 그대로 정보와 에너지의 묶음
또는 파동입니다. 즉, 존재의 두 번째 차원인 양자 영역에서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는 에너지와 정보에 불과하다는 의미입니다. 물체와 물질로 이루어진 물리적 영역은 오직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에 담긴 정보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대한 에너지의 그물망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까닭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진동하기 때문입니다. 양자 영역에서는 우리가 단단한 물체로 인식하는 것들, 즉 다양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 장의 덩어리들 모두가 전체 에너지 장의 일부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리적 영역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합니다. 길거리에 서 있는데 걸어오는 사람에게서 담배 냄새를 맡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들이마신 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담배를 피우며 지나간 사람의 신체에 있는 모든 세포에서 일어나는 신진대사 과정 중 발생한 이산화탄소와 산소입니다. 바로 그것을 당신이 들이마신 것이고 다른 사람들 역시 당신의 숨을 들이마십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자신의 일부를 끊임없이 교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와 세상의 모든 것 사이에는 실제로 경계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체를 만지면 마치 그 물체와 나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는 듯 단단하게 느껴지지요. 양자 영역의 실제에서 단단함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접촉이 있을 때마다 정보와 에너지를 교환하며 조금씩 변화되어 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우리가 물리적 영역에서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에너지장의 일부를 끊임없이 공유하고 있으므로 양자 영역, 즉 마음과 자아의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감각이 순수한 에너지와 정보로부터 단단한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우리의 의식 안에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양자 영역을 볼 수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양자 영역에서는 우리가 물리적 영역에서 단단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실제로는 무한한 허공 안팎에서 빛의 속도로 깜빡거리는 것에 불과할 뿐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존재하는 모든 순간 늘 깜빡이고 있는 존재입니다. 선불교에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두 승려가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 승려가 말했습니다. 깃발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른 승려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바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스승이 답했습니다. 둘 다 틀렸다. 오직 의식만이 움직일 뿐이다. 우리의 의식이 움직이면서 세상이 존재한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은 에너지와 정보가 담긴 장입니다. 존재의 세 번째 차원은 지성, 즉 의식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가상 영역, 영적 영역, 잠재력의 장, 보편적 존재, 혹은 초공간적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 영역은 가능성의 바다로부터 정보와 에너지가 생겨나는 곳입니다. 본질의 가장 근본이자 기본적인 차원은 물질이 아닙니다. 바로 순수한 가능성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공간과 시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차원을 초공간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떤 장소로 한정 지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초공간적 지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된 때는 20세기 들어서였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원자 안에 있는 입자가 파동 묶음, 즉 여러 파장의 파동들이 특별하게 합쳐져 공간적으로 모여있는 상태의 일부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에너지의 파동은 보통 일정 간격을 두고 고점과 저점이 반복되지만 파동 묶음은 에너지가 집중된 상태입니다. 파동의 위치나 운동량을 측정하기 전까지 파동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입니다. 이 개념은 현대 물리학의 기본 개념 중 하나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찰하기 전에 파동 입자의 정체성은 순수한 가능성으로만 존재합니다. 그것은 파동이자 입자이며 오직 가상 영역에만 존재합니다. 관찰이나 측정이 이루어지면 그 가능성은 입자 또는 파동과 같은 단일 개체로 붕괴됩니다. 즉, 입자가 되거나 파동이 되는 것입니다. 사물이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오감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양자 영역의 신비입니다. 그 순간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의미죠.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는 것은 오직 관찰뿐입니다. 최근 물리학자들은 이를 입증하는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전하를 띠고 있지만 관찰되지 않은 베릴륨 원자가 동시에 두 장소에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두 장소가 떨어져 있다는 생각 자체도 인간의 의식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일어난 서로 연관된 두 사건이 실제로는 하나의 사건일 수 있다는 의미죠. 어항에 있는 물고기 한 마리의 움직임을 촬영하고자 비디오 카메라 2대를 설치해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디오 카메라 2대는 각각 한 마리 물고기를 중심으로 직각을 이루도록 설치되었고 촬영되는 영상은 다른 방에 있는 2대의 스크린에 투영됩니다. 그 방에 앉아 2대의 스크린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는 마치 어항에 물고기 2마리가 있는 듯 보일 겁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가 몸을 한 방향으로 틀거나 움직일 때 그 행동이 즉시 다른 물고기의 행동과 연결되는 광경을 보고는 깜짝 놀랄 것입니다. 비디오 카메라가 설치된 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항 속의 물고기는 한 마리뿐이라는 사실 역시 알았을 테지요. 신비주의 전통의 위대한 선각자들은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일들이 일종의 투영된 실제라고 말합니다. 사건과 사물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한 몸의 지체이며 몸의 한 부분이 움직이면 몸의 다른 부분도 즉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단지 환상일 수 있습니다. 오로지 관찰로서만 파동 입자를 하나의 실체로 정의할 수 있기에 닐스 보어와 일부 물리학자들은 의식만이 파동 입자를 붕괴시키는 데 책임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약 의식이 없다면 모든 것은 정의되지 않은 잠재적 에너지 묶음, 즉 순수한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관찰자이자 해석자 역할을 하는 의식적인 행위가 없다면 모든 것은 순수한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 순수한 가능성이 활동하는 영역이 가상 영역, 즉 존재의 세 번째 차원입니다.
초프라 센터의 공동 운영자이자 동료 연구원인 클리브 백스터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1972년 그는 인간의 신체에서 분리한 인간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정자를 채취하여 시험관에 넣고 전극을 연결한 후 뇌파 측정기를 사용해 정자의 전자기 활동을 측정하는 연구를 했습니다. 정자 기증자는 10여 미터 떨어진 방에 있었습니다. 정자 기증자가 성적 쾌감을 유발하는 약품이 들어있는 질산아밀 캡슐을 깨뜨리고 들이마신 순간 3개의 방이나 떨어져 있는 실험실에 있던 정자의 전자기 활동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또 어느 날 백스터는 백혈구를 연구하기 위해 백혈구를 분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농축된 백혈구를 얻기 위해 자신의 침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렸습니다. 그 다음 그 백혈구를 작은 시험관에 넣고 뇌파 측정기와 연결된 금 전선을 삽입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손등에 작은 상처를 내면 내 백혈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근처 선반에 놓인 살균된 바늘을 가지러 갔습니다. 돌아와서는 백혈구의 전자기 활동을 기록한 차트를 흘끗 보았는데 그 차트에는 그가 바늘을 찾는 동안 이미 백혈구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었던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백스터의 백혈구는 실제로 그의 손에 상처가 나기도 전에 그가 그렇게 하려는 의도에 반응했던 것입니다. 백스터는 식물과 다양한 박테리아를 포함한 모든 생물학적 유기체의 세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밝히는 유사 실험을 여러 차례 수행했습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세포 의식을 갖고 있으며 아무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같은 종이나 다른 종의 세포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의사소통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집니다. 1987년 발표된 유명한 그린버그 질버바움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뇌파 측정기를 사용해 함께 명상하는 두 사람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측정한 서너 쌍의 실험 대상자들의 뇌파에서 강한 상관관계를 발견했는데 이는 그 두 사람 사이에 긴밀한 유대감이나 영적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두 명상가는 서로가 직접 의사소통하고 있다고 느낀 순간을 식별할 수 있었고 이는 뇌파 측정기에 의해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한 유대감을 가진 두 사람에게 나란히 앉아 20분 동안 함께 명상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한 사람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두 사람에게 서로 직접 의사소통을 시도해 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방을 옮겼던 명상가는 방 안에 번쩍이는 밝은 불빛에 자극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의 뇌파에 유발 전위라고 하는 작은 파형이 발생했습니다. 이 실험의 흥미로운 부분은 빛에 노출되지 않은 명상가의 뇌파에서도 작은 파형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빛에 자극받은 명상가의 유발 전위 파형과 일치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명상을 통해 깊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었고 그 연결은 빛의 자극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게서도 눈으로 측정 가능한 신체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리더가 이끄는 새떼도 있지만 리더 없이 그저 다른 새들과 조화롭게 날아다니는 새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방향을 순식간에 바꿉니다. 모든 새가 정확히 같은 순간에 경로를 바꾸며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움직이지요.
새들이 날다가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볼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리학자들은 새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특성을 발견하고자 수년간 노력해 왔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새와 물고기는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동시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이 지구상에 있는 생물의 숫자만큼이나 많은 동시성의 예가 존재합니다. 과학자 루퍼트 쉘드레이크는 개와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초공간적 의사소통의 예에 대한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했습니다. 쉘드레이크는 주인이 집에 오는 시간을 알고 있는 듯한 개들의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그 개들은 주인이 도착하기 10분에서 2시간 전부터 마치 주인이 돌아올 줄 알았다는 듯이 문 앞에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단순히 개의 습관이라고, 주인이 매일 정해진 시간에 귀가하기 때문이라고, 또는 개가 멀리서도 주인의 차 소리를 듣거나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개들은 심지어 주인이 불시에 집에 오거나 다른 차를 타고 오거나 걸어서 오거나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와 주인의 냄새를 맡을 방법이 전혀 없을 때조차 주인의 도착 시간을 예측했습니다. 더 놀랍게도 쉘드레이크는 개가 주인의 의도를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증명해 보여주었습니다. 주인이 2주간 휴가차 프랑스 파리에 체류하는 동안 개는 영국 런던에 있는 집에 있다고 해봅시다. 주인이 갑자기 계획을 변경해 일주일 일찍 집에 돌아오기로 결정한다면 개도 일주일 일찍 앞서와 같은 기대 징후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이제 집에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자마자 개가 엎드려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팀은 집안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침대, 문 앞, 부엌 등 개가 있을 만한 장소를 비추었습니다. 주인은 목적지나 귀가 시간을 모르는 채 외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장소와 시간은 과학자들이 정했지요. 주인은 차에 탄 후에야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갈 시간도 물론 과학자들이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을 기록한 후 비디오 카메라에 녹화된 개의 행동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개는 주인이 어디에 있든 그때가 몇 시든 또는 실제로 집에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든 상관없이 주인이 집을 향해 출발한 바로 그 시간에 거의 항상 문 앞에 가서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려견과 매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개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둘은 서로 동시에 움직입니다. 이러한 유대감을 통해 주인과 개는 초공간적 의사소통을 경험합니다. 인체는 약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0조 개의 세포가 생성되기 위해서는 단세포 수정란에서 시작해 단지 50번의 복제만 거치면 됩니다. 50번째 복제가 이루어지면 우리 몸에는 100조 개의 세포가 생기고 복제가 멈추지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단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됩니다.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다양한 세포로 분열해 위장, 뇌, 피부, 치아 등 신체의 고도로 전문화된 부위로 스스로를 조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학자들조차 아직 알지 못합니다. 발가락을 움직이려고 할 때 저는 먼저 발가락을 움직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대뇌 피질을 활성화하고
그것이 신경을 자극해 척수를 통해 다리로 전달되어 발가락을 움직이게 하죠. 도대체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생각이 있기 전에 거기에는 어떤 에너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발가락을 움직이려는 생각과 의도를 갖자마자 그것은 저의 뇌 속에서 강력한 전자기를 발생시켰고 이것이 신경을 따라 내려가 특정 화학 물질을 배출시켰습니다. 그러자 제 발가락이 꿈틀거렸지요. 어떤 과학자도 생각이 어디에서 오는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의 생각은 정보와 에너지가 됩니다. 이런 일은 도대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정답은 생각은 가상 영역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라고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우주란 하나의 개념이자 투영된 실제입니다. 고대 베다 경전에서 요가 바시슈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은 거울에 투영된 거대한 도시와 같다. 마찬가지로 우주는 당신의 의식 속에 거대한 모습으로 투영된 것이다.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부르는 물리적 영역에서 영혼은 열심히 관찰하는 중인 관찰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관찰할 때마다 거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연관됩니다. 첫 번째 요소는 관찰의 대상으로서 물리적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요소는 관찰의 과정으로서 마음의 차원에서 일어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실제 관찰자로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식을 내면으로 돌려보세요. 그러면 당신은 당신 안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존재가 바로 당신의 영혼입니다. 거대한 초공간적 지성이 확장되어 당신 안에 생겨난 것입니다. 당신과 제가 똑같은 개를 관찰하더라도 생각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해석은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데 그것은 경험에 의해 제한되는 개별적 영혼들이며 영혼은 과거의 경험을 되살리는 기억을 통해 삶 속에서 우리의 선택과 해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작은 기억의 나달 혹은 씨앗은 평생에 걸쳐 개별적인 영혼 속에 쌓이는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기억과 상상력이 조합된 것을 가리켜 카르마, 즉 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취하는 행동은 무엇이든 개인의 영혼에 영향을 미쳐 좋은 방향으로든 나쁜 방향으로든 우리의 카르마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특정한 국소적 관점에서 보거나 보이며 관찰하거나 관찰되는 무한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원자 속에 양성자와 중성자를 포함한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각각 다른 고정된 궤도에서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전자는 에너지를 흡수하면 더 높은 궤도로 도약할 수 있고 에너지를 방출하면 더 낮은 궤도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는데 전자가 다른 궤도로 자리를 옮길 때 공간을 거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전자는 한순간에 궤도 A에 있다가 곧 다음 순간에 그 사이의 공간을 이동하지 않고 궤도 B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 도약의 의미입니다. 양자 도약은 중간 상황을 거치지 않고 하나의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변화가 즉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과학자들은 양자 도약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창조성은 양자 도약과 예측 불확실성에 기반을 둡니다. 모든 개인은 실제로 우주 전체입니다. 당신은 무한한 존재로서 구체적이고 국소적인 시각을 통해 나타나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보편적인 동시에 개별적인 당신의 일부이며 당신의 영혼에는 다른 모든 영혼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수많은 관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해석을 하고 선택을 하는 관찰자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영혼에 대한 보다 완전한 정의에 이르렀습니다. 영혼은 카르마에 기반해 해석을 하고 선택을 하는 관찰자다. 또한 영혼은 수많은 관계가 만나는 지점이며 그로부터 맥락과 의미가 나타나고 이러한 맥락과 의미의 흐름은 경험을 만들어낸다. 초공간적 가능성을 활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기 위해 눈을 감으면 여러 생각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생각은 오직 두 가지뿐인데 바로 기억과 상상입니다. 기억은 우리가 불러내기 전까지는 영혼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의 영역에서 생각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 상상은 당신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삶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의도는 물론 신경계에 의해 통제를 받기는 하지만 그 의도 자체가 신경계에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학습, 기억, 추리, 추론, 근육운동이 의도에 의해 일어납니다. 의도는 곧 창조의 기초인 것입니다. 우파니샤드로 알려진 고대 베다 경전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장 깊은 소망이다. 당신의 소망이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의도도 있다. 당신의 의도가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의지가 있다. 당신의 의지가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행동이 있다. 당신의 행동이 있을 때 거기에 당신의 운명이 있다. 우주의 모든 활동은 의도에 의해 생겨납니다. 인도의 베단타 철학에 따르면 의도는 자연의 힘이라고 합니다. 초공간적 마음에서 발생하는 창조적 도약은 과학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진화 과정에서 화석 기록의 간격은 자연에서 상상의 창조적 도약이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즉, 단속 평형설로 알려진 가설입니다. 여기서 단속 평형설은 많은 종의 진화가 오랜 시간 동안 진화적 변동이 없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존속기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현저하고 급속한 종 분화가 이루어진다는 가설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양서류의 화석과 고대 조류의 화석은 있지만 양서류와 조류 사이를 연결해주는 생물의 화석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양서류가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고 싶었고 그 의도의 결과 새가 나타나는 상상의 양자 도약이 일어났음을 암시합니다. 과학자들은 영장류가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믿지만 그 사이에 있는 단계의 화석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연결고리입니다. 처음에는 영장류만 있었는데 갑자기 인간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의도는 그 자체에 이를 성취하는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씨앗이 나무나 꽃, 열매가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씨앗은 재촉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나무, 꽃,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의도는 의식이나 영에 들어있는 씨앗입니다. 의도는 우연의 일치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나와 너가 분리되어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은 2, 3세 무렵 시작됩니다. 이 단계의 아이들은 나와 내 것, 그리고 내가 아닌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불안을 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실제는 우리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된 의식의 일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에서 우연의 일치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coincidence라는 단어 자체가 그 의미를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co는 함께를 의미하고 incidence는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는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생물이 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마음을 좋아한다. 이 말을 간단한 공식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기회 더하기 준비는 행운이다. 동시성 운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삶에는 적절한 순간이 있으며 그것을 알아차리고 붙잡으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무엇이든 에너지를 얻고 당신이 주의를 딴 데로 돌리는 것은 무엇이든 에너지를 잃어버립니다. 변화의 열쇠는 의도입니다. 주의 집중은 에너지장을 활성화하고 의도는 정보의 장을 활성화하여 변화를 일으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 일상에서는 우리의 의식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수백만 가지의 일들이 발생합니다. 우리 의식은 일정량의 정보만을 처리할 수 있기에 우리는 선택해서 주의를 기울입니다. 우리는 보통 보이지 않는 영역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이는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그 영역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면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가?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을 찾으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질문을 던지세요. 그러면 답이 떠오를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를 깊이 연구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과정 중 하나는 재현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몇 분 동안 앉아서 그날 낮에 일어났던 모든 일을 의식의 화면에 띄워놓고 지켜보세요. 당신의 하루를 영화 보듯 보는 것이지요. 분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영화를 보듯 보세요. 영화 속에서 하루가 지나가는 장면을 보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재현의 목적은 평가가 아닙니다. 주인공의 행동, 즉 당신의 자아라는 등장인물에 대해 작은 통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짧게는 5분, 길게는 30분 정도 걸리는 재현 과정이 끝나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내가 지켜본 모든 것, 나의 하루를 보여준 이 영화는 이제 안전하게 저장되었다. 나는 이 영상을
내 의식의 화면으로 불러올 수도 있지만 내가 놓아 버리자마자 그것은 바로 사라져버린다. 그런 다음 당신은 잠이 들면서 이렇게 자신에게 말하세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재현한 것처럼 나는 내 영혼과 나의 영, 나의 잠재의식에게 내 꿈을 지켜보라고 지시한다. 몇 주 동안 매일 밤 이 연습을 하면 당신의 꿈은 영화 속 장면이 되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바로 당신 자신이 되는 아주 분명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밤에 낮 동안 일어난 일을 재현했듯이 지난 밤을 재현하세요. 일단 꿈을 영화처럼 볼 수 있게 되면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장면을 기록해 보세요. 그 장면들을 일기장에 적으세요. 우연의 일치에 특별히 주목해 메모하세요. 당신의 꿈은 당신의 의식이 투영된 것이며 이는 당신이 걸어가는 삶의 길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의사가 당신에게 하루에 2번 20분간 걷기 운동을 하십시오라고 처방을 내리며 그 정도 산책만으로도 건강과 마음의 평화를 얻고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일상과 직장 생활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그 권고를 따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동시성 운명을 살아가기 위한 처방은 하루에 2번 15분에서 20분간 명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항상 생각에서 생각으로, 감정에서 감정으로 옮겨 다닙니다. 조용히 있으면 순수한 침묵의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의 틈이라고 부릅니다. 명상의 목적은 잠시 생각을 멈추고 생각의 안개가 옅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면의 영혼을 얼핏 엿보는 것입니다. 호흡 명상을 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1. 명상을 시작하기 위해 편안한 장소를 찾으세요. 2. 의자에 앉아 발바닥을 바닥에 붙입니다. 3. 두 손바닥을 위로 향한 채 무릎에 얹습니다. 4.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세요. 어떤 식으로든 호흡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단지 관찰만 하세요. 5. 당신의 주의력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나 몸의 감각, 마음속의 생각으로 흐트러질 때마다 호흡을 인식하도록 부드럽게 돌아가 주세요. 이것이 명상의 기본입니다. 조용히 앉아 호흡에 집중하는 일이 익숙해지면 다음으로 만트라를 외웁니다. 만트라라는 단어는 2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은 마음을 의미하고 트라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만트라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마음의 도구를 의미합니다. 인도 전통 사상인 베단타 철학은 자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리, 즉 우리 주변 세계에 있는 근본적인 진동에 관해 연구했습니다. 베단타 철학에 따르면 이러한 소리들은 무한한 마음 또는 우주의 마음의 표현이며 모든 인간 언어를 위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주의 깊게 들어보면 이러한 소리들이 자연 어디에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바람소리, 천둥소리, 강물소리, 파도소리 등이 그렇습니다. 자연은 진동입니다. 무한한 존재는 진동하는데 그 진동은 리듬이 있고 음악적이며 원초적입니다. 진동은 다른 진동과 상호작용하며 영향을 미치고 우리는 그것을 물질과 감각으로 해석합니다. 고대의 선각자들은 깊은 명상에 들어갔을 때
이러한 우주의 진동을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베다 경전에서는 만트라를 소리내서 외우면 그 특정한 진동 패턴이 그 자체의 효과를 만들어내어 현재 우리의 물리적 영역에서 어떤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만트라이면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동시성 운명을 살도록 이끄는 만트라를 추천하겠습니다. 서훔이라는 간단한 만트라인데 호흡 만트라입니다. 당신의 호흡을 관찰하면 공기가 폐로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서, 훔이라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그 진동 소리는 서입니다. 숨을 내쉴 때 진동의 소리는 훔입니다. 눈을 감은 채 숨을 들이마시며 서라는 단어를 생각하세요. 숨을 내쉴 때는 훔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세요. 호흡과 소리 둘 다 점차 조용해지고 더 조용해질 것이며 호흡이 거의 멈춘 듯 느낄 정도로 조용해질 것입니다. 호흡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당신이 초월을 경험하는 순간 서훔 만트라는 완전히 사라지고 당신의 호흡은 잠시 멈춥니다. 시간 자체가 멈추며 당신은 순수한 의식의 장, 초공간적 영역, 영의 영역에 거하게 됩니다. 이처럼 만트라는 초공간적 의식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감정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즐거움과 고통이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본적인 두 가지 감정이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가 즐거움과 고통이 주어질 어떤 가능성에 대해 반응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사랑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라고 생각되기에 그것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감정이고, 두려움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되기에 그것에서 더 멀리 도망치고 싶은 감정인 것이지요.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하고 고통은 피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만약 제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너무 먹고 싶은데 당신이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건넨다면 저는 그 상황을 즐거움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초콜릿 알레르기가 있는데 누군가 초콜릿 아이스크림을 가져다 준다면 아마도 그 선물은 고통으로 해석되겠지요. 이처럼 모든 것은 지각과 해석의 문제입니다. 사물을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이나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의 에고입니다. 에고는 허락 없이 자신이 설정해 놓은 선을 넘어오는 것이면 무엇이든 고통으로 해석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상태는 바로 균형입니다. 하나의 감정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인생을 두 개의 강둑을 사이에 둔 강이라고 생각하세요. 한쪽에는 즐거움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고통이 있는 강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강둑 사이에 머물며 균형 있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선을 넘어와 감정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하게 하는 상황과 환경이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이제 소개할 연습은 마샬 로젠버그의 저서 비폭력 대화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났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 경험을 생각하며 다음의 4단계를 따라가세요. 1단계, 관찰과 평가를 분리하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실제로 무엇에 반응한 것인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나는 무엇을 보고 들었는가? 예를 들어 차를 타고 가며
오늘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것이 있는지 생각하느라 골몰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당신 뭐 때문에 화가 났어요? 라고 묻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배우자는 당신의 침묵에 대하여 관찰이 아니라 평가로 반응한 것입니다. 어떤 행동에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은 해석 또는 평가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잠시 멈추세요. 그러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석과 객관적 관찰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구별하려고 노력하세요. 2단계. 당신의 감정을 정의하라.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건의 결과를 보며 어떤 감정이 생겨났는가? 나는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감정을 설명할 때는 당신이 책임질 수 있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자신을 희생자로 만드는 단어는 피하세요. 예를 들어 당신은 스스로 공격당함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 감정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3단계. 자신의 필요를 명확하게 표현하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 상황에서 나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본능적인 필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고 싶어. 왜지? 나는 외롭기 때문이야. 외로움을 덜 느끼고 싶어. 왜지? 이처럼 연결되는 생각은 마침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수 있는 무언가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줘 라고 부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함께 영화를 보러 가자고, 파티에 가자고,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시자고 부탁할 수는 있지요. 4단계. 요구하지 말고 부탁하라.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 요구하는 일에는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탁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꺼이 들어주지요. 예를 들어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 맡긴 옷을 찾아와요 라고 요구하는 대신 세탁소에 드라이 클리닝 맡긴 옷 가져다 줄래요? 라고 부탁할 경우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단계들은 갈등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긴장되는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 순간의 감정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의식적으로 내면의 대화를 나누기를 선택하세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려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당신의 해석을 바꿔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기적을 바라는 대로 일으킬 수 있다면 과연 당신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를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돈을 가진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은행에 수십억 원을 저축해둔다면 확실히 재정적인 불안이 덜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그런 종류의 안정감을 갖게 된 후에야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삶, 내면의 소망을 충족시키는 삶, 어떤 식으로든 지구에 살 가치가 있는 삶을 선택하는데 자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고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갖고 싶고 무슨 일을 하고 싶나요? 인도의 베단타 철학에 따르면 의식은 모두 7단계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선각자 중 한 명인 인도의 스리 오로빈도는 인간 진화의 매우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 수면과 꿈, 각성 등 처음의 3단계까지의 의식 상태만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의식의 4단계 상태는 깨어 있으면서 영혼을 자각하는 상태입니다. 네 번째 의식의 상태는 우리가 실제로 영혼을 얼핏 엿볼 때, 우리가 초월을 경험할 때, 잠깐이지만 절대적으로 고요해져서 우리 내면의 관찰자를 인식하게 될 때 일어납니다.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 의식 상태를 명상을 할 때마다 경험합니다. 네 번째 의식의 상태는 생리적 변화도 가져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상승하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호르몬 수치가 감소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면역 기능이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 의식의 상태는 우주적 의식이라고 불립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의 영은 물리적 육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자각은 육체 속에서 깨어있는 상태를 넘어섭니다. 영혼을 얼핏 엿보는 것을 뛰어넘어 당신 자신이 무한한 영의 일부로 깨어있고 주의를 집중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지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우주적 의식 상태에 도달해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되면 그들이 활동을 할 때의 뇌파와 명상을 할 때의 뇌파가 같은 특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축구를 하고 있을 때나 명상을 하고 있을 때나 뇌파가 동일한 것이지요. 여섯 번째 의식의 상태는 신성한 의식이라고 불립니다. 이 상태에서 자신을 지켜보는 관찰자는 더욱더 깨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영의 존재를 느낄 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에서도 같은 영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식물에서 영의 존재를 봅니다. 바위에서도 영의 존재를 느낍니다. 당신은 생명체의 살아있는 힘이 우주의 모든 사물에서, 관찰자와 관찰 대상에서, 보는 자와 보이는 풍경 모두에서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신의 존재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동식물과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식의 일곱 번째 상태이자 마지막 상태, 궁극적인 목표를 통합된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통합된 의식에서는 지각하는 사람의 영과 지각되는 대상의 영이 통합되어 하나가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은 온 세상을 당신 존재의 확장으로 보게 됩니다. 당신은 자신의 의식과 당신을 동일시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당신의 자아가 투영된 것으로 여깁니다. 개인적 자아가 보편적 자아로 완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을 초월할 뿐 아니라 죽음도 초월합니다. 당신은 항상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항상 존재할 영입니다. 헤르메스 주의는 하나의 신비주의 철학입니다. 기원은 헤르메스 트리스 마기스투스라는 인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학자들은 그가 기원전 2000년경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하며 많은 사람은 그가 서양에서 예술과 과학으로 말하는 분야의 창시자이자 이집트의 사제였다고 여깁니다. 헤르메스적 신비주의 철학의 기본 교리는 다음과 같은 지혜 혹은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1. 모든 것은 영의 표현이다. 영은 공간, 시간, 원인과 결과, 물질, 에너지를 만드는 존재의 상태입니다. 영 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모든 부분에 전체가 포함된다. 현대 과학에서는 이를 홀로그램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전체가 모든 부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자가 우주를 반영하듯
인간의 몸은 우주의 몸을 반영하고 인간의 마음은 우주의 마음을 반영합니다. 바다 깊은 곳에 있는 모든 물방울 하나하나마다 우주 전체가 반영되어 있듯이 모든 것 속에 우주 전체가 담겨 있습니다. 베단타 철학에서는 이러한 지혜를 가리켜 여기 있는 것은 어디에나 있고 여기 없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3. 의식은 진동으로 존재한다. 모든 것이 진동이며 의식은 다양한 주파수를 가진 진동으로 구성되어 우주의 모든 형태와 현상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인간 존재는 의식적인 에너지장으로서 우주의 나머지 부분과 조화를 이룹니다. 만약 당신이 주변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진동이 가진 특성을 바꾸면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진동을 바꾸면 주변 사물의 특성도 바뀝니다. 4. 모든 것은 일시적이다. 오직 변화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일시적입니다. 무언가에 집착해 붙잡고 놓지 않는 것은 숨을 참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 참으면 질식하겠지요. 궁극적으로 우주에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붙잡지 않고 놓아주는 것입니다. 선불교의 대가들, 무림 고수들, 위대한 영적 스승들은 항상 흐름을 따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흐름이란 변화의 장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것은 부패하고 죽습니다. 변화는 우주의 춤이자 리듬입니다. 5. 모든 것에는 반대되는 짝이 있다. 경험이든 태도든 사물이든 모든 것에는 그와 반대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이든 그와 반대되는 짝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6. 모든 것에는 리듬이 있다. 삶의 주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바람이 불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당신이 이것들과 완전하게 조화를 이룬다면 지금이 당신 인생 최고의 계절이다. 7. 모든 사건에는 무한한 원인과 무한한 결과가 있다. 원인과 결과 관계, 즉 인과관계는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8. 우주에는 원초적 에너지가 있다. 모든 존재하는 것은 성적 에너지라는 원초적 에너지에서 태어납니다. 아이는 성적 에너지에서 태어나고 꽃도 열매도 성적 에너지에서 생겨나죠. 창조물 중에 그 어떤 것도 이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이 원초적 에너지가 열정, 흥분, 각성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초공간적 자아를 만날 때 저절로 열정과 영감을 경험합니다. 9. 우리는 그 원초적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 발전하고 꽃피웁니다. 우리가 주의를 옮겨버리는 것은 무엇이든 시들기 시작하지요. 주의 집중과 의도는 변화의 열쇠입니다. 상황, 환경, 사람 또는 사물 등 무엇이든 상관없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요. 10. 남성성과 여성성은 조화롭게 공존한다. 성의 원칙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헤르메스적 신비주의 철학에 따르면 진정한 열정은 자신의 존재에 남성적 에너지와 여성적 에너지가 균형을 이룰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성적 에너지는 적극성, 결단력, 행동, 용기와 같은 특성을 주도하는 한편 여성적 에너지는 아름다움, 직관, 돌봄, 애정, 부드러움 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에는 항상 남성성과 여성성, 음과 양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이 담겨 있습니다. 11. 모든 존재의 내적 본성은 사랑이다. 모든 존재의 내적 본성은 아무리 악해 보일지라도 사랑이며 이 본질적 특성은 우리가 사랑을 드러내려고만 한다면 항상 드러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장 위대한 베다 문헌 중 하나인 찬도그야 우파니샤드에 실린 다음의 이야기는 초공간적 자아의 본질을 정말 아름답게 묘사합니다. 수천 년 전 위대한 현자 우달라카 아루니는 12살 된 아들 스베타 케투를 위대한 구루 즉 영적 스승에게 보내 궁극적 실제에 대해 깊게 탐구하게 했습니다. 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나의 아들아, 들을 수 없지만 들을 수 있게 하고 볼 수 없지만 볼 수 있게 하고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게 하고 상상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그 무엇이 무엇이냐? 스베타 케투는 당황한 나머지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말해주마. 온 우주는 하나의 실제이며 그 실제는 순수한 의식이다. 순수한 의식은 절대적인 존재다. 겐지스 강은 동쪽으로 흐르고 인더스 강은 서쪽으로 흐른다. 둘 다 궁극적으로 바다가 된다. 바다가 된 두 강은 더 이상 나는 겐지스 강이다 또는 나는 인더스 강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처럼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초공간적 자아에 있으며 그 자아는 모든 것의 가장 미묘한 본질이다. 그것이 진정한 자아란다. 스베타 케투야, 내가 바로 그것이다. 육체가 시들어 죽어도 자아는 죽지 않는다.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물로도 적실 수 없으며 바람으로도 말릴 수 없고 무기로도 부술 수 없다. 그 자아는 태어나지 않았고 시작도 끝도 없단다. 그 자아는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초월해 온 우주에 퍼져 있다. 스베타 케투야, 내가 바로 그것이다. 지금까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유물론입니다. 쉽게 말해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형이면서 비물질적인 사물이나 존재는 없다는 사고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개념이 유심론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사실 비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죠. 현대 과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 유심론을 무시할 수만은 없습니다. 무언가 확고부동하게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는 물질적인 것들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 내부는 거의 전부라고 할 정도로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찰의 도구가 정밀해질수록 텅 빈 공간은 점점 많아지고 우리가 물질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점점 비물질적인 것에 가까워집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리처드 파인만은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사라지고 우리가 단 하나의 지식만을 후대에 전할 수 있다면 원자론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론은 이 세상 모든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론입니다. 그런데 원자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99.99999999999%가 비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수점 아래에 9가 12개 붙어 있는 숫자입니다.
이 세상 모든 물질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원자론에 따르면 사실은 세상이 99.99999999999%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주장대로라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우주는 사실 가능성과 에너지와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관찰하는 의식이 등장할 때, 그리고 의도가 등장할 때 이러한 가능성의 세계는 물질이라는 현실로 드러납니다. 저자는 그 우주의 가능성과 에너지는 한 덩어리이며 우리가 곧 그 우주라고 말합니다. 우주는 우리고 우리는 우주입니다. 우리 몸속 세포 하나하나에는 나라는 인간을 만드는 모든 유전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하나 속에 나를 이루는 모든 정보가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포들이 다 모여서 나라는 존재를 이룹니다. 나를 우주라고 본다면, 그리고 나의 작은 세포 하나를 지금의 작은 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나라는 몸뚱아리는 수많은 세포들의 연합체이면서 동시에 그 세포들 하나하나가 곧 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비물질적인 무형의 존재, 의식으로 이루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신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저자가 제안하는 것은 올바른 지식과 매일의 명상입니다. 제 명상 선생님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두고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십니다. 나에 대한 진실, 삶에 대한 진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진실에 눈을 뜰 때 비로소 깨달음이 시작된다. 깨달음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문을 열고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입니다. 차가운 온도에는 절대 온도라고 한계가 있지만 뜨거운 온도에는 한이 없습니다. 어두움에는 한계가 있지만 밝음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지와 어리석음에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한계와 바닥이 있지만 지혜와 깨달음에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천장이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깨달음에는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달음 혹은 깨우침이란 먼저 나에 대한 진실, 삶에 대한 진실, 세상에 대한 진실을 바로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흥미로운 내용들이 이 책에 많이 있습니다. 정신과 마음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이 책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책 한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